이 반지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혜린의 떨리는 목소리가 보석상에 울렸습니다. 두 돌도 안 된 아들의 병원비 때문에 어머니 유품을 들고 온 26살 미혼모였죠. 어머니는 아무리 힘들어도 이 금반지만은 팔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석상 사장 차태주는 반지를 다시 혜린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이 반지는 팔지 마세요. 그리고 자신의 돈을 건네며 명함 뒤에 번호까지 적어줬어요. 도대체 왜 태주는 낯선 여자를 그냥 지나치지 못한 걸까요? 사연 시작 전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또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복만 가득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전 10시 혜린은 대학병원 2층 복도 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들어왔지만 복도는 차가웠어요. 간호사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혜린이 고개를 들었어요. 피곤이 얼굴 가득 배어 있었습니다. 로운이 보호자분 맞으시죠? 잠깐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간호사는 미안한 표정으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혜린은 그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치료비 납부 기한이 이번 주 금요일까지인데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규정상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시면 치료 일정이 조정될 수 있어요. 혜린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죠. 최대한 배려해 드리려고 했는데 병원 규정이라서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이해합니다. 혜린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간호사가 돌아서고 복도에 다시 정적이 내려앉았어요. 혜린은 손에 든 고지서를 바라봤습니다. 55만 원. 숫자가 흐릿하게 번져 보였습니다. 혜린은 눈을 감았어요. 깊게 숨을 들이켰지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진료실로 들어가자 의사가 청진기로 아이 등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폐렴 증세가 좀 나아지긴 했는데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계속 통원 치료 받으셔야 해요. 약도 꾸준히 먹어야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혜린은 로운을 안아들었어요. 아이는 엄마 품에 폭 안겼습니다. 괜찮아, 로운아. 혜린은 아이 이마에 손을 얹으며 속삭였어요. 엄마가 다 해결할게. 아이 앞에서는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금방 사라졌어요. 혜린은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세면대를 붙잡았어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초췌해졌을까요? 혜린은 차가운 물을 떠서 얼굴을 씻었어요. 물방울이 턱 끝에서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하지? 혼잣말이 작게 새어나왔어요. 입술을 깨물었지만 눈물이 맺혔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혜린은 다시 밖으로 나왔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집주인이었어요. 여보세요. 혜린 씨, 이번 달 월세 언제 주실 건가요?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벌써 열흘이 넘었는데 저도 사정이 있어요. 혜린은 목소리를 낮췄어요. 죄송합니다. 이번 주 안에 꼭 입금하겠습니다. 집주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음 달엔 정말 안 되는 거 알죠? 밀리면 나가셔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혜린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아들을 바라봤어요. 아이의 작은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오후가 되어 혜린은 아들을 업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창밖 풍경을 바라봤어요.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좁은 원룸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을 열자 냉기가 느껴졌어요. 난방을 아끼느라 보일러를 꺼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혜린은 로운을 눕히고 이불을 덮어줬어요. 아이는 곧 잠이 들었습니다. 혜린은 외투도 벗지 않고 부엌 의자에 앉았어요. 테이블 위에는 밀린 공과금 고지서가 쌓여 있었습니다. 전기요금, 수도요금,
통신비. 하나하나가 무거웠죠. 해리는 고지서들을 한쪽으로 밀어놓고 벽을 바라봤습니다. 시계 소리만 째깍째깍 들렸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일어나 서랍장 앞으로 걸어갔어요. 맨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옷가지들 사이에서 작은 상자가 나왔어요. 연한 분홍색 벨벳 천으로 감싼 상자였습니다. 해린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상자를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뚜껑을 천천히 열었죠. 그 안에는 금반지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간직했던 반지였죠. 해리는 반지를 손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쓰라렸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해리나. 그때 어머니는 병상에 누워 계셨습니다. 이미 많이 약해진 상태였죠. 이 반지는 내 아버지가 엄마한테 준 거야. 어머니는 반지를 해린의 손에 쥐어줬어요. 엄마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날 받은 반지야. 해린은 어머니 손을 꼭 잡았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이 반지만은 팔지 마라. 어머니의 눈빛이 간절했어요. 약속할게요, 엄마. 해린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해린의 손에는 치료비 고지서가 있었어요. 그리고 아들의 거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해린은 반지를 꽉 쥐었어요. 손 안에서 금속의 차가움이 느껴졌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해린의 목소리가 텅 빈 방 안에 작게 울렸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린은 아들을 업고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종로행 버스를 탔어요. 창밖으로 익숙한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가방 속 반지가 묵직하게 느껴졌어요. 버스에서 내려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오래된 건물들 사이로 작은 보석상이 보였어요. 차태준 보석 감정. 낡은 간판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해리는 보석상 문 앞에서 멈췄어요. 유리문 너머로 안이 보였습니다. 조용하고 작은 가게였어요. 진열장에 보석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해리는 가방에서 반지를 꺼냈어요. 손 안에서 반지가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해린을 스쳐 지나갔어요. 해린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문손잡이를 잡았어요. 딸랑 작은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가게 안은 고요했어요. 유리 진열장마다 조명이 은은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안쪽에서 남자가 나왔어요. 40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남자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해리는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내밀었습니다. 이 반지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남자는 반지를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어요. 확대경을 꺼내 자세히 살펴봤죠. 해리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어요. 남자가 반지를 이리저리 돌려보며 살폈습니다. 오래된 반지였지만 상태가 좋았어요. 이 반지 어디서 나신 건가요? 남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니 유품이에요. 해린의 대답은 짧았어요. 남자는 다시 반지를 들여다봤습니다. 손가락으로 반지 안쪽 문양을 살펴봤어요. 소중한 물건이셨겠네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해리는 고개를 숙였어요.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한참을 반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해린의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실례지만 왜 이걸 팔려고 하세요? 목소리에는 알 수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어요. 해린의 어깨가 굳어졌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아이가 아파서요. 목소리가 끝으로 갈수록 작아졌습니다. 치료비가 필요해서요.
남자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반지를 천천히 내려놓고 혜린을 바라봤습니다. 혜린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그저 남자의 대답만 기다렸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어요. 하지만 남자는 반지값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혜린을 오래 바라보고 있었어요. 왜 태주는 반지값을 말하지 않고 혜린을 오래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태주는 천천히 반지를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는 혜린의 손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혜린이 놀라 그를 바라봤어요. 이 소중한 반지는 팔지 마세요. 태준의 말에 혜린은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반지를 팔러 온 건데 왜 팔지 말라는 걸까요? 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안쪽 사무실로 걸어갔어요. 혜린은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손 위에 놓인 반지가 무거웠어요. 잠시 후 태준이 돌아왔습니다.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혜린 앞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혜린은 봉투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태준을 올려다봤습니다. 태준은 서랍을 열었어요. 명함 한 장을 꺼내 뒤집었습니다. 볼펜으로 무언가를 적었어요. 명함을 혜린에게 건넸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세요. 혜린은 봉투와 명함을 봤어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혜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태주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아이 치료비로 쓰세요. 혜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이럴 수 없어요. 괜찮습니다. 아기 치료가 먼저죠. 혜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태주는 대답 대신 봉투를 혜린 쪽으로 조금 밀었습니다. 혜린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어요. 받을 수 없어요. 혜린이 다시 말했습니다. 당장 갚지도 못하고요. 갚지 않으셔도 돼요. 태준이 말했습니다. 혜린은 한참을 망설였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로운의 치료비가 필요했어요. 꼭 갚을게요. 혜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눈물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태주는 아무 말 없이 혜린이 진정할 때까지 기다렸어요. 한참이 지나서야 혜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혜린은 명함과 봉투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반지도 조심스럽게 넣었어요. 다시 한번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보석상 문을 나섰어요. 딸랑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태주는 유리문 너머로 혜린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그녀는 몇 걸음 걷다가 멈춰 섰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어깨가 작게 흔들렸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 천천히 다시 걸어갔습니다. 골목 끝에서 사라졌어요. 태주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혜린은 병원으로 곧장 향했어요.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을 보며 가방 속 봉투를 만져봤어요. 손끝에 닿는 감촉이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세상에 이렇게 따뜻한 사람이 있다니요. 병원에 도착해 원무과로 갔습니다. 창구 직원이 고개를 들었어요. 로운이 치료비 납부하러 왔습니다. 55만 원이죠? 네. 혜린은 봉투에서 돈을 꺼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돈을 세는 직원의 손길이 천천히 느껴졌어요. 영수증을 받아들고 진료실로 올라갔습니다. 혜린은 아이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로운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로운아, 엄마가 다 해결했어. 아이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혜린은 아이를 꼭 안았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엔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진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고요한 방이 나타났어요. 해리는 가방에서 반지를 꺼냈습니다. 벨벳 상자를 열어 조심스럽게 넣었어요. 엄마, 반지 팔지 않았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낯선 분이 도와주셨어. 상자를 닫고 서랍 깊숙이 넣었어요. 그러다 명함을 꺼내봤습니다. 차태준 보석 감정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뒤쪽에 손으로 쓴 번호가 있었습니다. 해리는 명함을 한참 바라봤어요. 왜 그는 낯선 사람을 도와준 걸까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해리는 명함을 지갑에 넣었습니다. 최대한 빨리 갚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돈을 갚은 뒤엔 다시 연락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신세를 졌으니까요. 더 이상 폐를 끼칠 수 없었어요. 해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오늘 하루가 꿈만 같았습니다. 보석상 주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이 소중한 반지는 팔지 마세요. 그 말이 자꾸 생각났어요. 해리는 눈을 감았습니다. 지갑 속 명함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한편 태주는 보석상 문을 닫고 있었어요. 간판 불을 끄고 셔터를 내렸습니다. 집으로 걸어가는 길, 오늘 일이 떠올랐어요. 혜린의 떨리는 목소리가 생각났습니다. 아이가 아프다던 말이요. 태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한 일을 한 건가? 혼잣말이 작게 새어나왔어요. 하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태주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고요함이 그를 맞았어요. 불을 켰습니다. 넓은 거실이 환하게 밝아졌지만 사람 사는 온기는 없었어요. 태주는 소파에 앉지 않았습니다. 거실을 천천히 걸었어요. 맞은편 벽에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아내의 사진이었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35의 모습이었죠. 태주는 그 앞에 멈춰 섰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몇 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병실에서 보낸 마지막 겨울이요. 아내는 차가운 손으로 태준의 손을 잡았었어요. 여보, 괜찮아. 나 괜찮아.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웃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손은 점점 더 차가워졌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태주는 아내 손을 놓지 못했어요. 그렇게 며칠을 병실을 지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새벽이었어요. 아내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태준의 손을 잡은 채로요. 그날 이후 태준은 혼자가 되었습니다. 넓은 집에 혼자 남았어요. 처음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거실을 지날 때마다, 부엌에 들어설 때마다요. 밤이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빈자리가 너무 컸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저 무뎌졌을 뿐이었습니다. 태주는 일부러 사람들과 거리를 뒀어요. 친구들이 만나자고 해도 거절했습니다. 모임도 나가지 않았어요. 새로운 만남도 피했습니다. 마음을 열고 싶지 않았어요. 또다시 누군가를 잃는 게 두려웠으니까요. 사랑했던 사람이 떠나는 고통을 다시 겪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살았어요. 보석상에서 일하고 집으로 돌아오고 매일이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어요. 혜린이라는 여자를 만났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내밀던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아이가 아프다고 했을 때 그 눈빛도요. 태주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밖을 바라봤어요. 어두운 거리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왜 도와준 걸까? 중얼거렸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그저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한편 해리는 로운을 재우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이불 속에서 작게 숨을 쉬고 있었어요. 열이 많이 내렸습니다. 해리는 로운의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얼굴을 바라봤어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이 아이를 혼자 키우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해리는 로운을 안았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어요. 이 작은 생명이 해린의 전부였습니다. 아이가 잠들자 해리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2년 전이었죠. 해린에게는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대학 선배 강현우였어요. 현우는 다정했습니다. 해린을 잘 챙겼어요. 데이트도 자주 했고 미래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결혼하면 어디서 살까? 현우가 물었었어요. 어디든 좋아. 오빠랑 같이면. 해린이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행복했어요. 영원히 함께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결혼 이야기도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현우 부모님께 인사도 드렸습니다. 모든 게 순조로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해리는 산부인과에서 검사를 받았어요. 임신이었습니다. 6주차였어요. 해리는 놀랐지만 동시에 기뻤습니다. 현우와의 아이였으니까요. 사랑하는 사람의 아이를 품었다는 게 행복했어요. 해리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나 할 말이 있어. 뭔데? 만나서 얘기할게. 중요한 거야. 카페에서 해리는 검사 결과지를 꺼냈습니다. 현우에게 내밀었어요. 오빠, 나 임신했어. 현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할 거야? 뭐가? 아이. 해리는 현우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낳아야지. 우리 아이잖아. 현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난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무슨 소리야? 우리 결혼하기로 했잖아. 미안해. 현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해리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꿈인가 싶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현우는 연락을 끊었어요.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읽지 않았어요. 해리는 현우 집을 찾아갔습니다. 문 앞에서 한참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현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어요. 현우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결국 해리는 혼자가 되었어요. 배는 점점 불러왔습니다. 돈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고 아버지도 없었어요.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해리는 원룸에 살며 편의점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배가 불러도 일을 해야 했어요. 서서 일하는 게 힘들었지만 버텼습니다. 그렇게 로운을 낳았어요. 혼자서요. 분만실에 들어갈 때 손을 잡아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이를 안았을 때 해리는 다짐했어요. 이 아이만은 꼭 지키겠다고요.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겠다고요. 그날 이후 해리는 사람을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특히 남자를요. 누구도 쉽게 마음을 주지 않았어요. 다시는 상처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해리는 로운을 내려다봤습니다. 아이는 평화롭게 자고 있었어요. 로운아, 엄마가 꼭 지켜줄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로운이 완전히 잠든 뒤 해리는 서랍을 열었어요. 반지 상자를 꺼냈습니다. 천천히 뚜껑을 열었어요. 금반지가 고요히 놓여 있었습니다. 해리는 반지를 손에 올렸어요. 어머니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해리나, 이 반지만은 팔지 마라.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엄마, 팔지 않았어. 낯선 분이 도와주셨어. 반지를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상자를 서랍에 넣고 닫았어요. 해리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오늘 일이 떠올랐습니다. 보석상 주인의 얼굴이 생각났어요. 따뜻했던 목소리도요. 돈만 빨리 갚고 다시는 연락하지 말자.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빚을 진 것 같았습니다.
너무 큰 도움이었어요. 해리는 이불을 덮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편의점 알바비가 들어왔어요. 해리는 통장을 확인하고 명함을 꺼냈습니다. 뒤쪽에 적힌 계좌번호가 보였어요. 해리는 핸드폰을 켰습니다. 이체 화면을 띄웠죠. 계좌번호를 하나하나 입력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금액 칸에 55만 원을 적었습니다. 알바비 전부였어요. 해리는 한참을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체 버튼을 눌렀어요. 이체가 완료되었습니다. 화면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해리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가슴 한구석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해리는 명함을 다시 지갑에 넣었습니다. 시간이 더 흘렀어요. 두 사람은 각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태주는 보석상을 열고 닫았어요. 해리는 로운을 돌보며 일했습니다. 서로를 생각하면서도 연락하지 않았죠. 하지만 둘 다 알지 못했습니다. 곧 다시 만나게 될 거라는 걸요. 몇 달 뒤 결국 해리는 그 번호로 전화를 하게 됩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어요. 해린의 생활은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식당 설거지 일을 추가로 시작했습니다. 아들을 어린이집에 맡기고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오후엔 식당으로 달려갔어요. 저녁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몸은 녹초가 되었지만 쉴 수 없었어요. 로운이를 씻기고 재워야 했으니까요. 그런데도 돈은 모자랐습니다. 월세가 또 올랐어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요. 공과금도 밀렸습니다. 전기요금 고지서가 빨간색으로 날아왔어요. 해리는 고지서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집주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혜린 씨, 이번 달 월세 또 늦으면 곤란해요.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다음 주까지 안 들어오면 계약 해지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꼭 입금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혜리는 주저앉았어요. 바닥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주까지요. 일주일 안에 40만 원을 만들어야 했어요. 지금 통장 잔액은 10만 원이었습니다. 30만 원이 부족했어요. 해리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빌릴 곳도 없었어요. 친구들에게는 이미 빌렸고 갚지도 못했습니다. 해리는 로운을 바라봤어요. 아이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었어요. 저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 집을 지켜야 했습니다. 해리는 지갑을 꺼냈어요. 카드칸을 열었습니다. 명함이 하나 있었어요. 차태준 보석 감정. 뒤쪽에 손으로 쓴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해리는 명함을 한참 바라봤어요. 몇 달 동안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선택지가 없었어요. 해리는 명함을 꺼내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핸드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태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해리는 입을 열려다 말았어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태준이 다시 물었습니다. 해리는 숨을 크게 들이켰어요. 저 정혜린이에요. 몇 달 전에 보석상에. 아, 혜린 씨. 태준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기는 괜찮고요? 네, 로운이는 많이 좋아졌어요. 혜린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다행이네요. 침묵이 흘렀어요. 혜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 사장님. 네, 말씀하세요. 죄송한데 혹시 돈 좀 빌릴 수 있을까요? 말을 마치자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꼭 갚을게요. 정말 급해서요. 혜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준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혜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얼마나 필요하세요? 태준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30만 원이요. 월세가 밀려서요. 알겠습니다. 주소 알려주세요. 혜리는 놀라 핸드폰을 꽉 쥐었어요. 네. 주소요? 네. 제가 가서 드릴게요. 아니에요. 제가 보석상으로 갈게요. 괜찮습니다. 아기도 있으시잖아요. 태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혜리는 더 거절할 수 없었어요.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저녁 8시쯤이었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혜리는 문을 열었어요. 태준이 서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어요. 안녕하세요. 태준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혜리는 문을 활짝 열었어요. 태준이 작은 원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좁은 공간이었어요. 침대 하나, 작은 책상, 옷장이 전부였습니다. 로운이 바닥에 앉아 태준을 올려다봤어요. 안녕. 태준이 무릎을 굽히고 로운에게 인사했습니다. 로운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그러더니 태준에게 다가갔습니다. 낯을 가리는 아이였는데 이상했어요. 로운아, 이리 와. 혜린이 아이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로운은 태준 곁에 그대로 서 있었어요. 태준은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혜린에게 건넸어요. 여기요. 혜린은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감사합니다. 꼭 갚을게요. 천천히 주세요. 태준이 말했습니다. 혜린은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커피라도 드릴게요.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앉으세요. 혜린은 인스턴트 커피를 탔습니다. 태준에게 내밀었어요. 태준은 커피를 받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로운이가 많이 컸네요. 네, 많이 좋아졌어요. 그때 도와주신 덕분이에요. 혜린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로운이 태준 옆에 앉았어요. 장난감을 가져와 보여줬습니다. 로운이 자동차 장난감을 흔들었어요. 우와, 멋진데. 태준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로운이 환하게 웃었어요. 혜리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로운은 낯선 사람을 무서워하는 아이였어요. 특히 남자를요. 그런데 태준 앞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 알던 사람처럼 편해 보였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만 가볼게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혜린이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다음에 또 어려우면 연락하세요. 태준이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이번만 도와주셔도 감사해요. 괜찮습니다. 저도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돕고 싶어요. 태준은 그렇게 말하고 계단을 내려갔어요. 혜리는 문을 닫고 봉투를 꺼냈습니다. 돈을 세어봤어요. 정확히 30만 원이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고마움과 미안함이 뒤섞였습니다. 그날 이후 태준은 가끔 연락했어요. 밥은 드셨어요? 아기는 괜찮아요? 짧은 문자였지만 따뜻했습니다. 혜린도 답장을 보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태준이 물었어요. 이번 주말에 시간 있으세요? 왜요? 로운이한테 장난감 사주고 싶어서요. 혜리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주말에 세 사람은 만났습니다. 공원 근처였어요. 태준이 로운에게 장난감 자동차를 사줬습니다. 로운은 신이 나서 뛰어다녔어요. 혜린과 태준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사장님, 너무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혜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좋아서 하는 거예요. 태준이 웃었습니다. 로운이, 이 보니까 마음이 편해져요. 혜리는 태준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주 만났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요. 공원에서 만나거나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로우는 태준을 정말 좋아했어요. 태준이 오는 날이면 현관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로운이 태준을 보고 달려갔어요. 태준이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로운이 잘 있었어? 네. 로운이 환하게 웃었어요. 해리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어요. 동시에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로운이 태준을 아빠처럼 따르고 있었어요. 만약 태준이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아들은 얼마나 상처받을까요? 하지만 해리는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하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해린의 핸드폰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화면을 본 순간 해린의 손이 굳어졌어요. 2년 넘게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아이의 아빠 강현우였어요. 해린의 손이 떨렸어요. 벨소리가 계속 울렸습니다. 해리는 숨을 깊게 들이켰어요. 그리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해리나 나야. 현우. 현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전과 똑같은 목소리였어요. 무슨 일이야? 해린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용건만 말해. 해리는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어요. 현우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이 얘기 좀 하려고. 해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무슨 소리? 내 아이잖아. 당연히 궁금하지. 현우의 말에 해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당신 아이 아니야. 로운이는 내 아이야. 법적으로는 내 아이야. 출생신고 확인해 봤어. 해리는 숨이 막혔어요. 출생신고를 할 때 아버지란에 현우 이름을 썼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만나자. 내일 오후 3시 로운이 어린이집 앞에서. 현우가 일방적으로 말했습니다. 싫어. 만날 이유 없어. 만나지 않으면 법적으로 처리할 거야. 전화가 끊겼어요. 해리는 핸드폰을 쥔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해리는 어린이집 앞에 서 있었어요. 현우가 멀리서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살이 쪘고 얼굴에 여유가 보였어요. 잘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랜만이다. 현우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해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이 어디 있어? 아직 안 나왔어. 그리고 로운이는 못 봐. 해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현우가 피식 웃었어요. 내가 아빠인데 왜 못 봐? 2년 넘게 어디 있었어? 한 번이라도 연락했어? 해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라도 책임지려는 거잖아. 현우가 말했습니다. 해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책임?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양육비 줄게. 매달 30만 원. 현우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해리는 그 말에 어이가 없었어요. 필요 없어. 지금까지 혼자 키웠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그래. 그럼 아이 내가 데려갈게. 현우의 말에 해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아이, 내가 데려갈 수도 있어. 현우가 한 발 다가왔어요. 법적으로 내가 아버지니까. 양육권 신청하면 돼. 해리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왜 이러는 거야? 정말 로운이가 보고 싶어서 그래? 아니. 현우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돈이 필요해. 해리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사업 망했어. 빚이 3천만 원이야. 아이 있으면 복지 혜택 받을 수 있잖아. 그거 받으려고. 해리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건가요?
미쳤어? 혜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로운이는 사람이야. 당신 빚 갚는 도구가 아니라고. 그래, 알아. 근데 어쩌겠어. 난 돈이 필요하단 말이야. 현우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2천만 원 줘. 그럼 아이한테 손 안 댈게. 혜리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돈을 요구하는 건가요? 협박인가요? 돈 없어. 거짓말. 요즘 남자 만나고 다니잖아. 현우가 비웃듯 말했어요. 보석상 사장이라며? 돈 많아 보이던데. 혜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미행했어? 궁금해서 몇 번 봤지. 아이 데리고 공원도 가고 밥도 먹고. 그 남자한테 받으면 되잖아. 2천만 원쯤이야. 혜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절대 안 줘. 한 푼도. 그래. 그럼 법원 가자. 현우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양육권 소송 넣을게. 어머니 없이 아이 혼자 키우는 미혼모보다는 내가 유리할걸? 혜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제발, 로운이한테는 손대지 마. 그럼 돈 줘. 현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일주일 줄게. 일주일 안에 2천만 원 구해와.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뭐 하시는 겁니까? 혜린이 돌아보니 태준이 서 있었습니다. 태준은 현우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당신 누군데? 현우가 물었어요. 태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혜린에게 다가왔어요. 괜찮으세요? 혜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태준은 현우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지금 협박하신 거죠?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협박이 아니라 정당한 권리야. 내 아이니까. 현우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2년 넘게 한 번도 연락 안 하시고요? 태준의 말에 현우가 인상을 찌푸렸어요. 그게 당신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혜린 씨를 괴롭히지 마세요. 태준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더 이상 나타나지 마시고 연락도 하지 마세요. 현우가 비웃었어요. 웃음내. 당신이 뭔데 나한테 명령해? 태준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현우와 눈을 마주쳤어요. 다시 한번 나타나시면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태준의 말에 현우가 움찔했어요. 협박죄와 공갈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녹음도 했고요. 태준이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현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야 이게. 지금 하신 말 전부 녹음됐습니다. 태준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돈을 요구하신 것도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협박하신 것도요. 현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태준은 계속 말했습니다. 다시 나타나시면 이 녹음 파일 들고 경찰서 갑니다. 현우가 뒤로 물러섰어요. 재수 없게. 현우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혜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태준이 혜린을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세요? 혜리는 대답 대신 울었어요.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태준은 혜린의 어깨를 감싸줬어요. 아무 말 없이 그냥 곁에 있어줬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혜린이 입을 열었어요.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가늘었습니다. 그때 어린이집 문이 열렸어요. 로운이 뛰어나왔습니다. 엄마. 로운은 엄마를 보고 달려왔어요. 혜리는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어요. 엄마 울어? 로운이 엄마 얼굴을 만졌습니다. 아니야. 엄마 안 울어. 혜린이 억지로 웃었어요. 태준은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그날 밤 혜린은 태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사장님, 더 이상 만나지 말아요. 저 같은 사람 때문에 인생 망치실 필요 없어요. 문자를 보내고
해리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아들을 안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태준의 답장이 왔지만 해리는 읽지 않았어요. 며칠 뒤 태준은 혜린 앞에 다시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번엔 혜린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을 하게 되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혜린은 태준의 문자를 읽지 않았어요. 전화가 와도 받지 않았어요. 태준과 거리를 두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더 이상 폐를 끼칠 수 없었어요. 현우일로 태준까지 휘말리게 했습니다. 미안했어요. 그리고 두려웠습니다. 태준에게 의지하는 게요. 또다시 상처받고 싶지 않았어요. 로운을 재우고 나면 혜리는 혼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태준의 문자가 계속 왔어요. 밥은 드셨어요? 로운이는 뭐해요? 혜린 씨 연락 주세요. 혜리는 문자를 읽고 지웠습니다. 답장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태준을 위해서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혜리는 로운이와 집 앞 놀이터에 있었어요. 로운이 그네를 타고 있었습니다. 혜리는 벤치에 앉아 아이를 지켜봤어요. 로운이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혜리는 그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웃었어요. 혜린 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혜린이 돌아보니 태준이 서 있었어요. 놀란 혜리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태준은 조금 야위어 보였어요. 며칠 사이에 얼굴이 수척해진 것 같았습니다. 혜리는 시선을 피했어요. 태준이 벤치로 다가왔습니다. 혜린 옆에 섰어요.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나뭇잎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태준이 입을 열었어요. 왜 피하세요?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혜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입술만 달싹거렸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태준이 물었어요. 혜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사장님 잘못 없어요. 그럼 왜요? 혜리는 한참을 침묵했어요.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 때문에 인생 망치실 필요 없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준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멀리 로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이는 그네를 타며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태준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어요. 한참이 지나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망치는 게 아닙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낮았어요. 혜린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아내가 떠난 뒤 다시는 누굴 사랑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태준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혜린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혼자 사는 게 편했어요. 아무도 가까이 두지 않았습니다. 태준이 말을 이었어요. 그런데 혜린 씨가 처음 보석상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요. 태준이 혜린을 바라봤습니다. 반지를 꼭 쥐고 서 있던 모습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혜린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아기를 안고 있던 모습도요. 태준의 목소리에 떨림이 섞였습니다. 혜린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처음엔 그냥 도와드리고 싶었습니다. 태준이 말을 계속했어요. 한 번만 돕고 끝내려고 했어요. 태준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켰어요. 그런데 자꾸 생각이 났습니다. 혜린의 어깨가 떨렸어요. 로운이는 잘 지내는지, 혜린 씨는 밥은 먹는지요. 태준의 손이 무릎 위에서 꼭 쥐어졌습니다. 혜린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하고 만나게 되면서 제 마음이 어떤지 알게 됐습니다. 혜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는 혜린 씨가 좋습니다. 태준의 고백에 혜린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로운이도 좋고요. 태준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혜린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울음을 참으려 했지만 터져 나왔어요. 태주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혜린의 울음소리가 놀이터에 작게 퍼졌어요. 2년 넘게 참아왔던 눈물이었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며 견뎌온 외로움이었어요.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못하고 버텨온 시간이었습니다. 밤마다 로운을 안고 울었던 날들이요. 편의점과 식당을 오가며 녹초가 되었던 하루하루가요. 월세 고지서를 받아들고 막막했던 순간들이요. 그 모든 게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태주는 혜린의 어깨를 감싸줬어요. 아무 말 없이 그냥 곁에 있어줬습니다. 혜린은 태준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어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태준의 셔츠가 눈물로 젖었어요. 태준은 혜린의 등을 천천히 쓰다듬어 줬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혜린의 울음이 잦아들었어요. 혜린은 얼굴을 들어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입술도 부르튼 채였습니다. 죄송해요. 혜린이 작게 말했어요. 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혜린의 눈가를 닦아줬어요. 저는요. 혜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람을 믿지 못해요.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애 아빠한테 버림받고 나서요. 혜린이 고백했어요. 남자들이 다 떠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태준은 혜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닫고 살았어요. 혜린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어요. 태준은 혜린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저는 떠나지 않습니다. 태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혜린은 태준의 눈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이 진심이었습니다. 거짓이 없었어요. 그때 로운이 달려왔습니다. 엄마. 로운은 엄마를 보고 멈춰 섰어요. 엄마가 우는 걸 봤습니다. 엄마 왜 울어? 로운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혜린은 얼른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니야. 엄마 안 울어. 억지로 웃었어요. 로운이 태준을 올려다봤습니다. 아저씨가 엄마 울렸어? 로운의 말에 태준이 무릎을 굽혔어요. 로운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미안해, 로운아. 태준이 말했어요. 로운은 엄마를 보고 태준을 봤습니다. 그러더니 두 사람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 울지 마. 로운이가 있잖아. 로운의 말에 혜린은 다시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번엔 웃으며 울었습니다. 태준도 로운을 바라보며 웃었어요. 세 사람은 놀이터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빛이 놀이터를 물들였습니다. 혜린은 태준의 손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태준의 손을 잡았어요. 태준이 혜린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 속에 모든 게 담겨 있었어요. 로운은 두 사람 사이에 앉아 그네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아저씨, 내일도 같이 놀아요. 로운이 말했어요. 혜린과 태준이 동시에 웃었습니다. 그래, 내일도 같이 놀자. 혜린이 대답했어요. 태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노을이 점점 짙어졌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에서 붉은빛으로 변했어요. 혜린은 태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제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태준은 일주일에 두세 번씩 혜린과 로운이를 만났어요. 공원에서 산책도 하고 식사도 함께 했습니다. 로운이는 태준을 정말 좋아했어요. 태준이 오는 날이면 아침부터 현관문 앞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혜린도 마음이 편해졌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안정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시선은 달랐어요. 어느 날 혜린은 어린이집 앞에서 다른 엄마들과 마주쳤습니다. 엄마들이 수군거리는 게 들렸어요.
저 사람 미혼모잖아. 근데 남자 만나던데? 나이 많아 보이던데. 애 아빠도 아니면서 뭐 하는 거래. 해리는 들은 척 안 들은 척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답답했어요. 며칠 뒤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단골 아주머니가 들어왔어요. 카운터 앞에 서서 혜린을 바라봤습니다. 혜린 씨, 요즘 남자 만난다며? 혜린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나이 많은 사람이라던데. 조심해. 아주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미혼모 재혼하기 쉽지 않아. 남자들이 결혼은 안 하려고 할 거야. 아주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가게를 나갔어요. 혜리는 카운터에 서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혜리는 계속 생각했어요. 사람들 말이 맞는 걸까요? 태주는 정말 혜린과 결혼할 생각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만나다가 헤어지는 걸까요? 로우는 어떻게 되는 거죠? 만약 태준이 떠나면 로우는 얼마나 상처받을까요? 혜리는 멈춰섰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을 깊게 들이켰지만 불안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주말에 태준과 만났어요.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로우는 앞에서 뛰어놀고 있었어요. 혜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태준이 혜린을 바라봤어요. 사람들이 저희 보는 시선이 좋지 않아요. 혜린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태준은 대답하지 않고 기다렸어요. 나이 차이도 많고 저는 미혼모고요. 혜린이 계속 말했습니다. 로운이도 있고요. 태준은 로운이를 바라봤어요. 아이는 다른 아이들과 놀고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한참이 지나서야 태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태준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혜린이 고개를 돌려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로운이와 혜린 씨 옆에 있고 싶습니다. 태준이 로운을 바라보고 혜린을 바라봤어요. 혜린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태준이 말을 끊었어요.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요. 혜린은 여전히 망설이고 있었어요. 태준은 혜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혜린 씨, 혜린이 태준을 바라봤어요. 저를 믿어주세요. 태준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혜린은 태준의 손을 바라봤어요. 따뜻했습니다. 사장님이 힘들어질 텐데요. 혜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힘들지 않아요. 태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혜린은 한참을 침묵했어요. 마음속으로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태준을 믿어도 될까요? 또다시 버림받는 건 아닐까요? 로우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하지만 태준의 눈을 보니 알 수 있었어요. 이 사람은 진심이었습니다. 거짓이 없었어요. 혜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고마워요. 태준이 작게 말했습니다. 혜린도 조용히 웃었어요. 그날 저녁 혜리는 아들을 재우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 상관없었습니다. 태준을 믿기로 했어요. 이번엔 다를 거라고요. 며칠 뒤 태준이 혜린에게 전화했습니다. 혜린 씨, 내일 시간 있으세요? 왜요? 로운이랑 같이 나들이 가고 싶어서요. 혜린은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좋아요. 다음 날 세 사람은 한강으로 향했습니다. 로운은 신이 나서 뛰어다녔어요. 태준이 로운을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가 깔깔 웃었어요. 혜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따뜻한 장면이었어요. 저녁에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로운이는 태준 옆에 앉아 밥을 먹었어요. 아저씨, 이거 먹어. 로운이 반찬을 태준 그릇에 넣어줬습니다. 고마워, 로운아. 태준이 웃으며 받았어요. 혜리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가족 같았어요.
진짜 가족처럼요. 밤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태준이 혜린과 로운을 집 앞까지 데려다 줬어요. 오늘 고마웠어요. 혜린이 말했습니다. 저도 즐거웠어요. 로운이 태준을 올려다 봤습니다. 아저씨, 내일도 오세요. 로운의 말에 태준이 무릎을 굽혔어요. 그래, 내일도 올게. 로운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혜리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세 사람은 이미 서로에게 깊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날 밤 혜리는 로운을 재우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태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로운을 안아 올리던 모습이요. 따뜻하게 웃던 눈빛도요. 혜리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제 두렵지 않았어요. 태준과 함께라면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어요. 세 사람은 계속 만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점점 바뀌었어요. 처음엔 수군거렸지만 시간이 지나자 익숙해졌습니다. 어린이집 선생님도 이제는 태준을 자연스럽게 맞이했어요. 로운이 아빠 오셨네요. 선생님이 인사했습니다. 태준은 웃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로운도 태준을 점점 더 따랐습니다. 아빠처럼요. 몇 년 뒤 로운은 태준을 어떻게 부르게 될까요? 3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12번 바뀌었어요. 봄이 오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종로 보석상 앞에 한 여자가 서 있었어요. 정혜린이었습니다. 3년 전보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어요. 여유도 생겼습니다. 혜리는 보석상 간판을 올려다 봤어요. 차태준 보석 감정. 익숙한 글씨였습니다. 처음 이곳을 찾았던 날이 떠올랐어요.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꺼냈던 그날이요. 혜리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왼손 약지에 반지가 끼워져 있었어요. 어머니의 금반지였습니다. 결국 팔지 않은 반지요. 그 반지는 이제 다른 의미가 되었습니다. 혜린의 인생을 지켜준 반지였어요. 태준과 만나게 해준 반지이기도 했습니다. 혜린은 반지를 쓰다듬었어요. 따뜻한 햇살이 반지에 부딪혀 반짝였습니다. 엄마, 로운이가 말했어요. 키도 많이 컸고 얼굴도 더 또렷해졌습니다. 건강하게 자란 아이였어요. 로운은 혜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아빠는? 로운이 물었어요. 혜린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빠라는 단어가 자연스러웠어요. 로운은 이제 태준을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1년 전부터였어요. 어느 날 로운이 태준에게 물었었습니다. 아저씨, 아빠라고 불러도 돼요? 태준은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아무 말도 못했어요.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로운을 꼭 안아줬어요. 그래, 로운아. 아빠라고 불러. 그날 이후 로운은 태준을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태준도 로운을 진짜 아들처럼 대했어요. 혜리는 그 모습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아빠는 안에 계실 거야. 혜린이 대답했어요. 보석상 문을 열었습니다. 딸랑, 익숙한 종소리가 울렸어요. 태준이 안쪽에서 나왔습니다. 왔어? 태준이 웃으며 맞이했어요. 로운이 태준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아빠. 로운이의 목소리가 가게 안에 울렸어요. 태준은 로운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높이 들어 올렸어요. 로운이 깔깔 웃었습니다. 혜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웃었어요. 이 장면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습니다. 3년 전엔 상상도 못했던 장면이었어요. 태준이 로운을 내려놓고 혜린에게 다가왔습니다. 혜린의 손을 잡았어요. 저녁은 뭐 먹을까? 태준이 물었습니다. 로운이가 고르게 할까요? 혜린이 말했어요. 로운이 신나서 손뼉을 쳤습니다. 치킨.
세 사람이 웃었어요. 태준이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간판 불을 껐어요. 셔터를 내리고 세 사람은 함께 걸었습니다. 로운이는 두 사람 사이에서 손을 잡고 뛰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주황빛이 거리에 내려앉았습니다. 혜린은 태준을 바라봤어요. 태준도 혜린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걸었어요. 로운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아빠, 빨리 오세요. 로운이 앞에서 손짓했어요. 혜린과 태준이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치킨집에 도착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로운이는 치킨을 먹으며 신나게 떠들었어요.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 무슨 그림? 태준이 물었어요. 우리 가족. 로운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혜린과 태준이 눈을 마주쳤어요. 두 사람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로운을 씻기고 재웠습니다. 아이는 금방 잠들었어요. 혜린과 태준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혜린 씨, 태준이 조용히 불렀어요. 혜린이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행복해요? 태준이 물었어요. 혜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행복해요. 혜린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태준이 혜린의 손을 잡았어요. 왼손이었습니다. 약지에 끼워진 반지가 보였어요. 이 반지 정말 안 팔길 잘했네요. 태준이 말했습니다. 혜린이 반지를 내려다봤어요. 네, 그러게요. 혜린이 작게 웃었습니다. 이 반지가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어요. 태준은 혜린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저도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손을 잡고 있었어요. 밖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혜린은 생각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내밀었던 그날이요. 절망적이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곁에 사람이 있었어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요. 로운이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집이었어요. 혜린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죠. 아무리 힘들어도 이 반지만은 팔지 마라. 그 말이 맞았습니다. 반지를 지켰고 그 반지가 혜린을 지켜줬어요. 태준을 만나게 해줬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해줬어요. 혜린은 반지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작게 중얼거렸어요. 태준이 혜린을 바라봤습니다. 혜린도 태준을 바라보며 웃었어요. 두 사람은 손을 잡은 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고요하고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멀리서 로운의 잠꼬대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이 조용히 웃었어요. 이제 내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아들과 함께할 아침이요. 세 사람이 함께 먹을 아침 식사가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여 삶이 되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행복이었어요. 어머니의 금반지는 여전히 혜린의 손가락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반지는 단순한 유품이 아니었어요. 혜린의 인생을 지켜준 반지였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머니의 유품 반지를 들고 보석상 문을 연 한 여자에서 시작되었어요. 아이를 위해 마지막 것까지 내려놓으려던 순간 낯선 사람이 건넨 따뜻한 손길이 모든 걸 바꿔놓았죠. 혜린은 끝내 반지를 팔지 않았고 그 선택이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줬습니다. 세상에는 아직 따뜻한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믿어도 괜찮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주인공들을 위한
따뜻한 응원의 댓글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에도 작은 기적 같은 따뜻한 일이 찾아오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봄날 인생이었습니다.